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노인 탓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청년 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 젊은 친구, 니네들이 지금 계속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를 안 하고 있잖아라고 청년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더운 찜통더위에 한 표 한 표 얻어보려고 정말 악종고투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정말 이게 날벼락 같은 행동인 거잖아요. 정치의 숲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일원의 총선 전략을 맡고 있는 리서치뷰 안일원입니다. 요즘 찜통더위에 불쾌지수도 높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정말 성층권을 뚫는, 국민들의 분노가 성층권을 뚫는 그런 대형 참사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잼버리 대회가 결국 파행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민주당의 어떤 고질적인 이 노인 비하 파문, 이 두 가지 사건이 연쇄적으로 지금 잇따라 터졌는데요. 우리 윤국킴 후보님, 이민주 후보님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정치권에 그 관련 있는 일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잼버리 대회는 2017년 8월에 이미 새만금 개최가 확정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 1년 3개월이 지났고, 우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의 10명의 정치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노인 비하 파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참사인데, 역시 민주당의 이 노인 비하 파문이 불거진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레파토리로 그 자기 변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동료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송구하다. 이게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레파토리인데, 정부 여당의 어떤 저런 국정 리더십이나 민주당의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노인 비하 파문 역시 구조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뢰의 문제를 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유사 이래 코리아의 국격과 어떤 이미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세계 만방에 떨친 지가 엊그제 일인데, 지금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그야말로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그 지구촌의 평가를 언제쯤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정말 난망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우리 민주당이 차고 있는 똥볼, 이게 신뢰는 쌓기도 힘들지만 한번 무너지면 이게 수십 배, 수백 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은 반복적으로 자기네들의 전략이 없다라는 어떤 고질적인 모습을 지금 계속 우발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이 설화 사건의 후유증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는 지금 장소를 서울로 옮기고 며칠 있으면 이제 대회가 종료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좀 잊혀져 가겠지만, 이 노인 비하 파문은 내년 총선 국면까지 상당한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보면 난파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선실에 들어가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내 방엔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걱정 없어, 이러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 민주당의 20여 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설화 사건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이 사건이 그동안 그 해당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악재로 작용했는지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계속 저런 대형 사고를 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청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청년들에게 뭔가 그 의미 있는 이 덕담이나 아니면 홍보 전략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왜 60대, 70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 민주당은 계속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세대의 정치 인식이 어떤지 이걸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발표된 조사 중에 면접조사기관 세 곳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설화 사건 리뷰인데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습은 단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서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민주당은 계속 청년 탓만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 요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지난주에 뭐 느닷없이 터져나온 김은경 파문, 뭐 지금도 진행형이죠. 7월 30일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성동구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청년들과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뭐 여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라는 아드님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됐는데 이제 결국 이제 4, 5일 후에 우리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위기를 좀 모면하기 위한 취지인지 아니면 그게 뭐 그분의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과 사별 후에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 이게 지금 또 다른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제 귀결될지 어떤 결론을 도달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은경 파문으로 시작된 민주당이 총체적 난국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우리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김은경 위원장을 좀 지원 사격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이제 회복 메시지를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 8월 1일 날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이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은 아마 한 500년은 더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환경운동에 뭐 헌신하셨던 분인데 과연 지금 저 본인의 메시지가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내년 총선 후에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평가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엄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언행,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책임성인 거고 특히 큰 권력을 쥐고 있거나 정치를 하는 분들은 그 말의 엄중함을 더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양이원영 의원께서 아마 수도권 지역에 아마 지역구 출마를 채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특정 그 팬덤층을 향한 이런 뭐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결국 이게 과유불급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양이원영 의원은 그 다음 날 대한노인을 방문해서 사과를 하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어르신들께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인회에서 김은경 오라고 해.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다녀온 거죠. 뭐 그날 이제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준비한 민주당의 노인 폄훼 설화 일지를 뭐 저렇게 작성해서 그 김호일 노인회장이 직접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 역증을 내시던데 어쨌든 저분이 12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무려 8번 출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번 당선이 되셨던 정말 백전노장이세요. 근데 어쨌든 호락호락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이 이슈를 뭐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민주당의 설화 사건이 정말 현장에서 이 무더운 찜통더위에 정말 한 표 한 표 얻어보려고 정말 악종고투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정말 이게 날벼락 같은 행동인 거잖아요. 당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현장에서 고생하는 후보들에게는 정말 너무 당의 어떤 큰 실수인 것 같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해서 노인 폄훼 사건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사건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2004년 3월 26일 날 국민일보의 그 총선 취재팀, 청년 대학생 아마 취재팀이었던 것 같은데 VJ 팀과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 우리 VJ 팀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20대와 30대를 위한 특별한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 당시 청년들이 정치에 꽤 무관심했고 실제 투표율도 낮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달라.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관, 홍보 전략이 있냐라고 이제 정동영 의장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정동영 의장 뭐 그렇고 저렇고 중략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도 안 해도 괜찮아요.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고 말 그대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분명히 우리 대학생 취재팀이 정치에 무관심한 그 당시에 4050이 지금의 2030이잖아요. 아니 지금의 4050이 20년 전에 203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4050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그 청년들에게 좀 한 말씀 해달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표심을 구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의 어떤 특별한 보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 청년 대책이나 어떤 청년들에 대한 그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60대,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설화가 터진 거죠. 결국 이 17대 총선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그야말로 당시 한나라당은 거의 뭐 당이 와해될 지경까지 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탄핵 직후 치렀던 총선 이후에 아마 저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상황으로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당시 2004년 3월 29일 현재 각 언론사들이 뭐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69곳의 지역구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저 당시에는 참고로 여론조사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169곳의 언론사들이 조사를 한 결과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지역구 15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한나라당이 1위를 달리는 곳은 30곳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뭐 247개 지역구였는데 나머지 지역을 다 하지 않고 169곳만 조사를 했는데도 이미 열린우리당이 지역구에서 단독 과반이 거의 유력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7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뭐 공중파나 중앙일간지 등이 포함된 7개 언론사 공동으로 영남,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울경의 전체 68개 지역구 조사를 했는데 영남에서도 열린우리당이 35곳에서 1위를 달리고 한나라당은 이 열린우리당보다도 적은 27곳에서 겨우 1위를 달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거의 열린우리당이 뭐 180, 200석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동영 당의장의 어떤 설화 사건이 터지면서 선거판이 출렁이고 결국 간신히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이제 선거로 귀결이 됐는데 보시면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3월 8일 날 대검 중수부가 불법 대선 자금, 그러니까 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불법 대선 자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노무현 캠프는 115억의 불법 자금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뭐 차떼기 등을 포함해서 무려 823억. 이게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고요. 그 이틀 후에 SBS 조사를 보시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그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후 3월 12일 날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이 결국 의기투합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그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몰아닥치죠. 그리고 3월 23일 SBS 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돌파합니다. 한나라당은 19%, 20%에 뭐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3월 26일 정동영 의장의 설화 파문이 터지고 그게 4월 1일부터 확산되고 결국 선거 3일 전에 마지못해 정동영 의장이 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직을 사퇴합니다. 당의장직은 계속 유지하죠. 그리고 결국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시면 우리 당 37.7, 한나라당 35.8, 거의 그 팽팽한 선거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정동영 당의장의 저 설화 사건이 수십 석을 날려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대선에서 참패한 그 다음 2007년 대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의장은 미국인가요? 어디로 떠났다가 다시 2년 후에 귀국해서 전주 덕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현재 민주당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신데 또 내년 출마설이 언론에 종종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당시에 이제 지금 정동영 의장이 아마 딱 만 70세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20년 전에 자신의 말을 지금 복기를 해보면 어떤 뭐 해안이 들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 혹시 언론에 출연하시면 꼭 기자님, 어떤 기자님이다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자, 정동영 후회가 이제 8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19대 총선을 앞둔 4월 1일 모 유튜브에 이제 김용민 막말 녹취록이 올라오면서 이제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 녹취록을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저도 민망하고, 특히 이 당시에 민주당 지지 강도가 매우 강한 3, 40대 여성 그룹,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부대가 대거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전문가들도 김용민 막말 파문이 총선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까 2004년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9대 총선,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당시에도 저희가 2011년 2월에 RDD 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2012년 제 19대 총선의 RDD 기법이 전면화된 최초의 이제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론조사에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실제 이 당시까지도 RDD 기법이 굉장히 유용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집전화 가입자가 현저히 줄고 이제 휴대폰 가입자가 대거 급증하면서 이제 표본 오염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유선 전화 조사가 거의 이제 하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까지 RDD 여론조사가 상당히 유용했고, 실제 저 보시는 화면처럼 출구 조사를 능가했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세 개의 그래프는 부산 4상구 당시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저격수 손수조 후보가 이제 출마했던 지역인데, 출구조사가 발표한 그 두 후보의 득표율 예측치를 보면 문재인 58, 손수조 4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약 17.7%포인트 차로 문재인 후보가 뭐 압승을 거둘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선거 당일 저희가 발표한 예측조사, RDD 유선전화조사입니다. 예측조사는 문재인 54, 손수조 45 정도, 그래서 문 후보가 약 9%포인트 정도 앞설 걸로 저희는 예측을 했고요. 실제 선거 결과는 55대 44, 11.2%포인트 차로 문재인 후보가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출구조사보다 오히려 RDD 유선전화조사 기반의 예측조사가 예측 오차가 더 적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날 오른쪽에 보시면 저건 전북 남원순창의 출구조사와 저희 예측조사 개표 결과를 비교해 겁니다. 아마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출구조사는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가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약 2%포인트 앞설 걸로 예측을 했고, 저희는 6%포인트 앞설 걸로 예측했고, 실제 개표 결과는 6.6%포인트로 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RDD 조사는 굉장히 이 선거 예측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 슬라이드는 이제 전국 단위 비례대표 득표율 예측치를 저희 추이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를 비교해 놓은 건데, 김용민 막말 파문이 터지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고, 그리고 결국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죠. 오른쪽은 이제 인천 연수구 추이조사와 개표 결과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저 당시에 연수구의 한나라당 후보는 황우여 직전 원내대표였고, 저분이 저 총선 끝난 직후에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에 취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수구에 이제 이 이철기 당시 동국대 교수님을 저희가 케어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는 인천 연수에서 황우여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과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김용민 파문이 터지고 선거가 일거에 이제 판이 뒤집어지면서 뭐 전세가 역전된 그런 이제 그 결과로 귀결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계속 지금 뭐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이제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로 이제 계속 이제 파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이게 노인 탓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청년 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60, 70대 어르신들 투표율이 높고 20, 30대 투표율이 낮으니까 어르신들은 뭐 투표 안 해도 되고, 또는 뭐 그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뭐 그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야 젊은 친구 니네들이 지금 계속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를 안 하고 있잖아라고 청년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전혀 팩트에 부합되지 않는
고질적인 그런 어떤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지난 2016년 총선부터 작년 지방선거까지 전체 100명 중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선거인 점유율은 파란 실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실제 투표한 100명 중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빨간 실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보시면 투표자 100명 중에 60대 이상 어르신이 무려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을 적으로 돌리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겠다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청년들의 표심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더 이상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의 이 선거인 수 비율이나 투표자 점유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뭐 최소 20년간 저 현상이 계속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르신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한다라면 이건 민주당이 미래가 정말 암울하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게 이제 17대 총선, 그러니까 2004년 총선입니다. 앞서 그 정동영 의장이 사고 쳤던 17대 총선부터 최근 21대 총선까지 5차례 총선에 20, 30대 투표율을 비교해 놓은 건데, 이전에 제가 청년세대 보건전략 관련해서 저 슬라이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17대 총선 당시 2030 청년들의 투표율 평균치는 5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만 투표한 거예요. 근데 2020년 총선 때는 58.6%, 그러니까 2004년 대비 7.6%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20대를 한번 보세요. 무려 15.3%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4050보다 4050의 청년기보다 훨씬 지금 높은 정치 참여와 어떤 투표율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20년 전 청년 탓이 지금도 동일한 어떤 네파트를 이어주고 있다. 이건 정말 민주당이 20년 동안 전혀 청년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연구 또 어떤 대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대선 그 청년세대 투표율입니다. 2002년 대선부터 작년 20대 대선까지 2030 청년세대 투표율을 정리해 놓은 건데, 역시 작년 대선 청년세대 투표율이 2002년보다 8.7%포인트 상승했고, 20대 보시면 역시 거의 1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는 우리 4050이 20대일 때 완전히 다른 세대란 말이죠. 굉장히 어떤 정치 효능감과 어떤 정치에 대한 참여에, 정치에 대한 어떤 각성을 통해서 지금 실제 투표율을 끌어올린 주력 세대인데, 우리 민주당은 계속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년 탓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최근 벌어진 설화 사건의 이제 비극의 어떤 단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이제 뭐 작년 대선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 차로 뭐 반집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승패의 요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뭐 결정적인 거는 결국 10년 전에 문재인 후보에게 60% 중반대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2030이 작년 대선에서는 50% 미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거죠. 그 이탈증이 대거 윤석열 후보로 이전하면서 결국 2030에서 접전을 펼쳤고, 또 역시 6070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결국 승부를 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제1의 전략으로 설정할 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중간층이나 아니면 이전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에 거의 60% 70%대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청년들이 돌아선 것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탈한 청년층의 전부를 복원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상당수를 복원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뭐 제1의 절대 과제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계속 청년 탓만 하고 있느냐,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의 민주당의 어떤 노인 비하 파문과 관련해서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저 슬라이드에 있는 그 당시 대변인, 지금 최근 혁신위 대변인이나 뭐
당사자인 양이원영 의원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뭐 기사에서 따온 건데 한번 보시죠. 자, 2004년 우리 박영선 대변인께서 정동영 의장이 사고 친 직후에 언론에 이제 저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죠. 2030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투표 독려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그만 어르신들을 이제 불편하겠다라는 거고, 어르신들을 뭐 욕보이거나 뭐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어떤 투표 이율을 좀 제고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똥볼을 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른쪽 올해 이제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불거진 사안에 이제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 김남희 대변인의 그 변명을 들어보면 역시 김은경 위원장이 뭐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취지로 그런 발언을 했던 건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송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청년 세대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왜 거기에 왜 이제 여명이 나오냐 이거죠. 이게 전혀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 밑에 양용원 의원도 본인이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고 파문이 확산되니까 이제 변명 차원에서 또다시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청년층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지금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4050 이 정치인들이 청년기를 보낼 때보다 거의 10%포인트 투표율을 끌어올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청년 시절이었을 때보다 지금 청년들이 투표율이 훨씬 높은 집단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왜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가 이탈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이 적절한 대책들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지, 왜 청년 투표 참여를 위해서 노인 탓을 하고 그 노인 탓을 한 메시지의 이 핵심을 다시 돌이켜보면 다시 청년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정치에 불신만 많고 투표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어르신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지금 이런 자극적인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어. 이 사람들아 투표 좀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이냔 말입니다. 적반하장. 우리 이민주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저 사건 터지고 현장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뭐 그 어르신들 뵙기가 민망하시겠어요. 당이 뭐 선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저렇게 대형 사고 한번 쳐버리면 몇 달간 그냥 이 표심 잡기 위해서 정말 땀 뻘뻘 흘린 우리 후보님들의 그동안의 성과가 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추풍낙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이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어디서? 민주당에서. 이건 정말 민주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 소속 의원들 정말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비근한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있고 이 청년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돌발 실수들이 계속 불거지는데, 자, 반값 등록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업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뭐 어떤 행보를 해왔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우리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가 반값 등록금, 그러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제발 반값 등록금 실현해서 도입해달라고 촉구하는 최초의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2006년이죠. 지방선거 앞두고 한나라당이 사실은 반값 등록금 지방선거 공약을 제시했었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빨리.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었고 등록금은 계속 뭐 이 급등하니까 결국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데,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거의 지금 뭐 몇 년입니까? 17년이 지났네요. 내년이면 18년입니다. 역시 강산이 2번 바뀌는 정말 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값 등록금을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 자립도 취약한 우리 지방 정부들이, 자, 국공립대학이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육지책으로 뭐 이 강원 도립 때는 지금 거의 무상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고요.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금 이어지고 있고, 경기 안산시 차원에서 또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거 강원도, 서울, 경기, 전북, 충남 이게 다 민주당 지방정부 시절에 반값 등록금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들이 중앙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선거 때만 써먹고 그냥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뭐 전혀 관심도 신경도 안 쓰니까 결국 지방정부들이 고육책으로 저런 지금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청년들이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에 거의 6, 70%대 지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에는 아예 기대 자체를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니네들에게 한번 내 기대를 해볼게라는 그런 일관된 시그널을 투표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반값 등록금 약속을 했었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국공립대 비율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현저히 낮잖아요. 현저히 정말 그 엄청난 어떤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전부 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자라는 거고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 거의 국공립대는 뭐 거의 등록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보면 국공립대 비율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고 등록금은 거의 뭐 이 세계 최상의 수준인데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1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학비를 다 청년과 학부모들이 짊어지고 결국 학업을 마친 후에 사회로 진출할 때 상당수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내가 그래도 떳떳한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으니까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있겠거니 했는데 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하나를 놓고 10명이 싸우게 만든 이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청년들에게 물려준 이 비극의 아우성이라는 거죠. 자, 저 슬라이드 한번 봐보세요. 저 오른쪽 편 먼저 보시면 2003년 7월 18일 그러니까 한 20여일 전이죠. 제1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뭐 언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제22대 총선과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이라는 거창한 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꼭지가 저겁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뭐 청년들, 대학생들을 뭐 염두에 둔 내용이 이제 두 문장이 들어가 있죠.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그러니까 계속 빚내서 대학 다니고 학자금 대출 받아. 그러면 이자는 좀 뭐 싸게 또는 저렴하게 지원해 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왼쪽 한번 봐보세요. 자, 민주당이 2011년에 반값 등록금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12년 전이죠. 아까 한나라당은 2006년에 반값 등록금 지방선거 공약을 제시했었고 민주당은 뭐 그전 자료는 제가 뭐 정확히 다 서치를 못했으니까 뭐 그 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확인되는 거는 12년 전에 이미 반값 등록금 당론을 채택했어요. 왜?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차대한 국면에서 당연히 이제 청년들이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런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그리고 한 8년 지나서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 당시 조정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조정식 의원 의장이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역시 반값 등록금을 내놨어요. 근데 자, 2020년 4월이면 민주당이 중앙 권력, 지방 권력, 그리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뭐 국회 권력 3권을 장악한 뭐 정말 헌정사상 민주당의 최고 전성기였잖아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었고
집권당. 그러면 저 당시에 반값 등록금을 제시했고 그래서 어쨌든 뭐 180여 석을 얻었으면 그에 걸맞는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이 신의가 깨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저 한 건으로 뭐 민주당에 대한 신의를 접고 뭐 거의 적대 세력으로 돌변한 게 아니라 저런 이 비근한 사례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업보고 관련해서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반값 등록금을 뭐 선거 때마다 뭐 써먹고 그동안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상 등록금을 제시해도 지금 뭐 부족할 판에 이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약 올리는 거죠. 김민석 의장님, 청년들 염장 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과 청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거를 과도한 약속을 그동안 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하게 사과하고 그럼 판단 착오였다라고 사과하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떤 청년들을 설득하고 청년들이 어떤 표심을 복원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가서 노인 탓을 하면 청년들이 돌아옵니까? 둘 다 그냥 산토끼 집토끼 다 내쫓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2018년 1월 5일 그 당시에는 민주연구원장으로 계셨죠. 그 당시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 발표한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장기 집권 플랜, 중도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어떤 장기 집권 플랜을 연구원이 책임지고 짜겠다. 뭐 이랬잖아요. 그게 이해찬 대표의 뭐 장기 집권, 20년 집권론의 어떤 이론적 토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2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정권 다시 내줬네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의 말, 정당의 약속은 정말 천금같이 같은 무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어떤 정치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가 초래된 거죠. 이런 점을 좀 지금 7개월 총선 남았습니다. 7개월. 이건 한 200일 더 남았으니까 아직 뭐 장구한 것 같지만 선관위 시계처럼 빨리 가는 게 없어요. 뭐 8월 지나면 추석이고 추석 지나면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청년 세대가 왜 저렇게 아우성을 지고 있고 저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그래서 저들을 살리는 게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지름길이라는 거를 빨리 좀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정말 그 청년들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정말 이 펄펄 끓는 그 대지 위에 앉아서 정말 보십시오. 저 왼쪽에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같이 앉아있는 저분이 충남 서산 태안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조한기 위원장. 그야말로 이 땡볕에 저 천막 하나 치고 무려 12일간 단식을 했죠. 근데 당이나 뭐 여러 곳에서 간곡하게 정말 만류를 하고 더군다나 엄청난 또 수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단식을 중단을 했는데 12일이면 저 같으면 뭐 꿈도 못 꿀 일이고 이 정말 무더운 날씨에 저 천막 안에서 12일간 단식을 한다라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거의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의 에너지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자 왼쪽에 조한기 위원장이 있는 곳은 서해죠.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사진은 속초 지역에, 저긴 동해지 않습니까? 속초 지역의 그 시민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규탄하는 그런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우측 하단은 광양입니다. 광양, 남해죠. 그러니까 서해, 동해, 남해가 지금 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중요한 어떤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서 이 내년 총선을 도모해 보려고 정말 악정고투하고 있는데, 위에서 그냥 저렇게 대형 사고 한 번씩 치면 이게 뭐 모든 게 뭐 백약이 무효잖아요. 정말 우리
민주당 그리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소속 의원님들 다 정말 뼈저린 좀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설화 사건을 뭐 잠깐 돌아보면서 저도 좀 약간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열받을 일이죠 사실은. 저런 정당에 우리가 20년 동안 기대를 하고 지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뭐 요약을 해보면 우리 민주당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긴 시간 정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청년들은 다 내쫓고 지금 어르신들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수환이 2번 바뀔 동안 계속 청년 탓, 노인 탓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이 청년 세대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